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김준범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대동맥 질환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일반인뿐이 아니라 주로는 저랑 만나는 환자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대동맥류라는 병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대동맥은 이제 온몸에 피를 전달하는 파이프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일정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거를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심장과 가까운 부분이 이렇게 팽대가 돼 있고 여기 상행대동맥 올라가는 쪽에서 상행로가 팽대되는 걸 상행대동맥류라고 그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화살처럼 생긴 걸 지나서 활처럼 생긴 걸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생기면 이걸 하행대동맥류라고 합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에 있는 어느 위치에든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류는 어떻게 알고 병원에 오냐?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다. 엑스레이에서 좀 이상해 보여서 CT를 찍었더니 발견됐다가 절대 다수를 어, 커버합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아주 간혹 있는데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대동맥류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이런 통증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2, 3일 전부터 목소리가 안 나온다, 목소리가 쉰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대동맥류가 발생하는 위치가 목소리 신경을 딱 누르는 대동맥궁에서 생길 경우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목이 쉰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징후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도 이런 경우는 대동맥류가 있는 걸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동맥류를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과거에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이게 괄호축이 대동맥의 크기, 세로축이 연간 파열 확률 이렇게 나타나는데, 대동맥 정상 크기는 통상 2에서 3cm 정도 직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5.5c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파열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왔기 때문에 현재 표준 치료 지침은 5.5cm를 기준으로 수술적 치료를 해줘라 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부터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5.5cm가 안 된다 하더라도 더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정상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관리가 필요하겠고, 기저질환, 고지혈증이라든지 치료되지 않는 판막 질환이 있으면은 특히 대동맥 판막 때문에 대동맥이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하고 우리가 필요한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동맥류가 왜 생기냐?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혈압이랑 관계가 있겠지만 또 많은 환자들이 왜 이 사람한테는 왜 생겼을까? 유전적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노화 때문에 생깁니다. 혈관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나이가 드는 것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술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냐? 해당되는 대동맥 병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이렇게 천으로 된 인조혈관으로 갈아 끼워주는 대동맥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이프만 갈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복잡한 수술입니다. 대동맥류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은 뻥 하고 파열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벽에 금이 가면서 이렇게 피가 혈관벽에 고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고이면은 이렇게 조금 고이지 않고요. 대동맥 벽을 따라서 쫙 온몸을 따라서 퍼집니다. 이거를 급성 대동맥 박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또 적절하게 응급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뻥 터지기도 하고 여러 혈관들을 눌러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이 대동맥 박리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처음에 갑자기 이런 경험을, 이렇게 아픈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격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가 의식을 잃고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오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큰 통증은 없이 숨이 좀 차다, 좀 어지럽다 이렇게 해서 왔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대동맥 박리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역학조사,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동맥 박리 때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박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환자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는 거는 CT 찍으면 한 번에 나옵니다. 왼쪽에 대동맥 정상 대동맥 환자고 오른쪽이 뭔가 이 파이프 하얗게 보여야 될 파이프 안에 금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게 내벽 그 도배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동맥 안에 이런 선이 보인다. 그럼 이건 대동맥 박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가끔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응급수술 시간 하루 이틀 가는 데 따라서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약물 치료만 했을 때 첫 1시간마다 사망률이 1%씩 증가해서 48시간 되는 순간에 거의 40에서 50%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되면은 요 그래프에서는 50% 정도를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한 7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응급수술밖에 없습니다. 응급수술은 그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여전히 수술 사망률도 막 25%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다행인 거는 최근 17년간의 그 미국 데이터 경험한 거를 보면은 수술 사망률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25%에서 18%. 여전히 높죠? 우리나라도 이런가? 보면은 이 사망률이 유독 전체적으로 낮게 보고하는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수술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0% 이내로 보고되고 있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작년 말에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급수술 성공률이 80%가 아니라 98%. 그래서 언론에 난 바가 있는데 20년 동안 우리가 수술 성공률을 비교해 봤더니 옛날에는 한 89%, 90%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률이 거꾸로 10%이 정도 됐던 거죠. 근데 2014년도 이후로부터는 급격하게 좋아져 가지고 사망률이 2.2%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면은 이거 데이터 가지고 사기친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을 갖게 할 정도로 너무나 10배가 좋은 성적이라서 좀 굉장히 놀라운 건데 여러 면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쉬운 환자들만 운 좋게 와가지고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나쁜 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예전에 수술 못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까지 저기 저승으로 내려가서 끌어올린다는 마음으로 초코로나 환자 비율도 한 8%에서 15%로 증가됐고 복잡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뭐 7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수술 성적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조차도 어려운 환자들, 복잡한 수술 환자들이 더 많아졌는데도 역설적으로 수술은 오히려 단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수술 시간도 단축되고 합병증도 줄고 그다음에 사망률도 낮출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대동맥 박리다 그러면은 급성 대동맥 박리다 그러면 다 수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심장외과 의료진이 여러 데이터를 연구해 본 결과 급성 대동맥 박리라 하더라도 이렇게 검은색 피떡이 차가지고 상행대동맥에 이렇게 박리가 흐느흐느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 환자들은 약물 치료만 갖고도 수술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또 발표한 거에는 특히 아주 안정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거의 뭐 5년이 지나도 100%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 대동맥 박리 환자라 하더라도 일부 환자들을 잘 면밀히 보면은 우리가 수술 없이도 아주 좋은 결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텐트라고 수술 없이 어떤 대동맥류가 커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박리가 돼서 합병증이 생긴 부분들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환자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과 스텐트를 같이 넣어가지고 치료하는 하이브리드 치료법도 아주 고도로 잘 선택해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환자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맥 수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주 무서운 수술이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수술입니다. 심장 수술보다도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크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공 1년차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막 심장 수술만 큰 줄 알고 응급 환자들 보고 있는데 선배들이 오늘 밤에는 대동맥 수술 응급이 있다. 그래서 아주 죽었다. 우리 아침까지 수술하겠구나. 그래서 처음 의아했습니다. 파이프를 갈면 되는 건데 간단한 수술일 것 같은데 왜 대동맥이 심장 수술보다 더 힘들다 그러지? 그런데 이제 경험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전신 순환을 유지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술 복잡도 난이도 이런 것들이 높아가지고 대동맥 수술은 아주 큰 수술이고 10시간 이상 걸리고 때에 따라서는 20시간 걸리고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게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최소 침습으로 수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심장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90% 이상 이렇게 정중 흉골 절개술 뼈를 가르고 이렇게 활짝 열고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 동안에는 대동맥 수술, 아주 복잡 수술이라 하더라도 정중흉골 절개술을 아래 끝까지 내리지 않고 위에 3분의 1 내지 반 정도, 한 5에서 8cm 정도만 열고 수술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좀 수술장에서 찍은 거라 좀 보기가 그럴 수 있는데 전체 여기 목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명치 끝이라고 그러면은 전체를 다 가르지 않고 이렇게 한 5cm에서 8cm 정도만 노출시키고도 이 복잡한 수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수술 기법들을 개발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최근 5, 6년 동안 한 60여 명 환자들의 결과를 보면은 수술 성공률이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생하신 더 영구적으로 신경합병증이 남은 환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런 방식으로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만족도도 좋고 결과도 좋고 입원 기간도 좀 단축되고 그래서 이 결과는 작년에 유럽 흉부외과학회 발표에서 SCI 논문에 낸 바가 있습니다. 등 쪽 하행 대동맥에도 이렇게 대동맥류가 생기면은 이거는 앞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 갈비뼈 사이를 절개하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한 4, 50cm 정도 크게 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한 7cm 정도 열고 들어갑니다. 물론 스텐트를 넣어서 수술 안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항상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최소 침습 절개술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이 있거든요. 대동맥에 병이 있는데 이렇게 척추 측만증이 심해가지고 대동맥 자체를 이거 인조혈관으로 이걸 어떻게 교체를 해줄까 견적이 안 나오는 이런 환자분들도 왕왕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 그 아산병원에는 뭐 훌륭한 의공학팀이랑 영상의학팀이 있기 때문에 몇 해 전에 이걸 요청을 해가지고 3D 프린팅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모양을 따서 인조혈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심어주는 수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거의 정착화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논문에 나온 바와 같이 이 환자분한테는 이 모양 그대로 수술장에서 대동맥을 재현을 했고 아주 좋은 결과를 아주 기록을 이룰 정도의 좋은 결과를 내서 미국에서 이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대가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극찬의 논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런 방식으로 큰 수술의 경우는 3D 프린팅을 이용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대동맥을 갈아 끼우는 것뿐이 아니라 대동맥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또 대동맥 판막 성형 수술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과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성형술은 또 무엇인가? 대동맥류가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생기면은 이게 대동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판막에 붙어 있는 자리까지도 이게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판막이 열리고 닫혀야 되는데 닫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뒤로 다 새거든요. 이거를 교정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수술을 해줬습니다. 이제 해당 부위를 잘라내면은 이제 사실 판막도 남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관상동맥이라고 아주 중요한 혈관도 여기서 나가는데 이걸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인조혈관과 기계 판막이 연결되어 있는 복합물을 한 번에 심어주고 재건축해주는 수술, 소위 벤탈 수술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걸 이제 인조 판막이 들어가죠. 근데 인조 판막 들어가는 게 마음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성형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판막은 그대로 남기고 관상동맥을 일단 잠깐 떼어놨다가 3차원적으로 이 판막을 다시 재구성시킨 다음에 예쁘게 복원합니다. 대동맥은 그래도 갈아 끼우고 관상동맥을 다시 끼우는 거. 이게 그림은 예쁘게 나왔지만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힘든 수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술 후에 누적 사망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성형수를 하는 경우가 결과가 20년 동안 엄청 좋습니다. 판막을 갈아 끼우면은 그게 기계 판막이 돼도 그렇고 조직 판막이 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조직 판막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수술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형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들이 여러 논문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성형술이 기술적으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실행을 할 빈도가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논문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그걸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판막 성형수술이랑 이런 대동맥류가 있을 때 인공 판막을 넣는 판막 취환술이랑 비교하면은 뇌졸중이 유의하게 68% 감소하고 그다음에 항응고제를 먹을 때 발생하는 출혈이 거의 뭐 82% 거의 없어지고 심내막염, 판막에 세균이 붙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것도 63% 감소하는 걸로 돼 있고 재수술 위험이 사실은 우리가 기계 판막보다는 성형술이 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어서 좀 걱정인데 실제로 문헌상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재수술 위험성은 동등하다고 지금 나오는데 절대 수치를 비교하면은 성형술이 오히려 조금 낮은 쪽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죠? 근데 이게 이유가 성형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은 세계적인 대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결과들을 좋게 유지하고 또 그렇게 반복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분들한테는 인공 판막이 굳이 더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그 아까 기계 판막으로 치환하건 간 성형하건 간에 전체 그런 대동맥 근부, 뿌리 부분을 수술해주는 경우가 예전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특히 여기도 초록색은 성형술이고 파란색은 인공 판막입니다. 과거에는 다 인공 판막만 했는데 요즘에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중반까지 제가 추산한 건데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거의 한 7, 80%가 초록색으로 될 텐데 우리 병원은 이제 그 대열에 성형술을 잘하는 수술을 잘하는 병원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눈덩이처럼 경험도 늘어나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형술이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라서 인공 판막을 넣는 수술에 비해서 그 심장 수술하는 가동 시간, 심폐기 가동 시간이 훨씬 높기 마련인데 우리 병원 데이터는 거꾸로 나옵니다. 이게 워낙 숙련도가 높은 상태에서 성형술을 하다 보니까 인공 판막으로 가는 경우 수술해주는 경우보다도 수술 시간이 오히려 짧게 나오는 되게 역설적인 현상이 보이고 또 하나는 성형술이 더 어려운 수술이라서 사망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성형술에 따른 이런 수술 사망률은 우리 병원에서 없고 사실 인공 판막 치환술을 하는 대동맥 수술도 3.5%라고 그러면은 거의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결과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둘 다 필요에 따라서 잘 쓸 수 있는 수술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병원은 되도록이면은 성형이 가능한 병에 대해서는 판막 치환술을 먼저 고려하지는 않고 성형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 침습 방법으로 합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하니까 이거조차도 저희 레벨에서는 좀 루틴화돼가 아주 그냥 스탠다드화 돼가지고 편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대동맥 질환이 나는 내가 그 라면을 많이 먹고 생활 습관이 안 좋고 고혈압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 나처럼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유전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나?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유전성으로 생긴 경우가 대단히 많고 위험성은 더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를 만나는 여러 환자분들 중에 유전성으로 기인된 대동맥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귀 기울여 드릴만 합니다. 유전성 대동맥 질환으로 대표되는 병은 이렇게 키가 크고 팔다리가 막 긴 형태를 보이는 말판 증후군이라는 유전병이 가장 흔합니다. 이게 말판 증후군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뭐 말판 증후군이었다는 설이 있었고, 여러 유명 인사들 중에 말판 증후군이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흔할까? 이게 굉장히 희소 질환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풀밭에서 네이클로바 찾기 해보신 분 많지 않습니까? 네이클로바 찾기가 쉽습니까? 예, 찾기가 어렵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네이클로바의 빈도랑 말판 증후군 환자의 발병 유병률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하더라고요. 10,000명에 1명 또는 5명, 만 분의 1에서 5, 굉장히 드물죠. 근데 만 분의 1이면은 그렇게 아주 드문 것도 아닙니다. 만 분의 1에서 5명, 통상 한 3명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10,000명 중에 3명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재밌는 거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말판 증후군 환자를 한 명 딱 알게 되면은 그 가족들을 다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말판 증후군 환자들이 많이 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네이클로바를 우리 아이와 함께 찾다 보니까 네이클로바를 많이 발견하는 방법이 네이클로바를 발견한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 많더라고요. 거기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예전에 한기범 농구 선수가 말판 증후군이신데 여전히 건강히 잘 사회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심장재단에도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맥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데도 전혀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펠프스도 말판 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매체들을 다 찾아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조절을 하는 걸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수술 받지 않고도 이런 격렬한 운동을 하는데도 금메달을 엄청 많이 땄죠. 전혀 삶에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기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면은 이게 잘 관리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말판 증후군 대동맥류를 수술적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을 때 70년대 말판 환자들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존율이 줄어드는 건데 쭉 떨어집니다. 이게 70년대 자료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한 40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10대 말부터 대동맥이 박리되고 터지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그것 때문에 사망률이 발생하고 근데 7, 80대까지도 한 10%, 20%는 살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 절반 정도가 40대 이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거 수술 안 하면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 그래서 90년대 와가지고 수술을 받기 시작하니까 거의 정상에 가깝게 변한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불행히도 이 말판 증후군 같이 유전자 병 때문에 생기는 대동맥 질환 대부분은 체험색체 우성 유전입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만 병이 있어도 자녀한테 발생할 확률이 50%나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4분이면은 통상 평균적으로 2명 정도는 말판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어떤 환자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둘 다 말판 증후군이 아닌데 왜 내가 생겼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돌연변이가 그쪽 유전자에 생겨가지고 발생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70%는 부모로부터 받는 환자들이고요. 30%는 자기가 처음으로 생기는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가 일단 생기면요. 그 자녀들한테 다시 50%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말판 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대동맥 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분을 우리가 X표 친 거는 사망한 거고 빨간 거는 말판 증후군으로 진단된 거다.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면은 이게 부부입니다. 남자, 여자, 그다음에 자식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딱 잡았다. 그러면 가계도를 막 조사해 보면은 데려와서 검사를 시켜 보면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검사가 병이 있다라고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진단을 받지 못해가지고 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게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적으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생산적일 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런 분도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자체도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는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판 증후군을 산정 특례 질환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2016년까지 1000명이나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예상되는 실제 말판 증후군 환자는 10,000명 정도 추산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1000명이다. 그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머지 90%는 아직도 음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적절하게 양지로 나와서 검사받고 치료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돌연사하고 굉장히 고통받는 경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착안해가지고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좀 복잡하게 보일지 몰라도 어떤 의심되는 대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왔다 그러면은 체계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샅샅이 밝혀내 가지고 아예 사망의 가능성,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 애초에 뿌리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 레벨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자녀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아예 그냥 방패막이를 쓸 작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말에 세계에서 흉부외과 학회 중에 가장 큰 학회가 미국 흉부외과 학회 이 학회인데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산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유전자 검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한 5년 동안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한 575명 환자들한테 검사를 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평균 나이가 42세였고요. 왜 우리가 이 대동맥 질환을 검사를 하게 됐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대동맥류가 있거나 외관상 의심이 되거나 대동맥 박리로 왔거나 아니면 가족 확진자가 있거나 이런 환자들을 봤더니 가족 확진자 중에 검사해 봤을 때는 확진 비율이 70%나 됐고 전체적으로 42%나 되는 환자가 이렇게 그냥 왔을 뿐인데 대동맥 질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대동맥류가 있는 환자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 대동맥 박리가 있는 환자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유전성 질환 때문인 걸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수술을 이 환자분들한테 다 한 건 아니고요. 수술할 필요가 없는 작은 사이즈에서는 우리가 아직 경과 관찰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한 환자들도 제법 있는데 우리가 다 안정한 상태에서 미리 수술하면은 수술 사망률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0.2%. 어떤 심장 수술보다도 결과가 좋거든요. 환자가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 위험이 노출되기 이전에 우리가 아주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최소절개술도 적용하고 하면은 만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병을 진단받기 하셔서 음지로 숨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양지로 나와가지고 체계적으로 검사받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환자한테 이롭다. 또 뭐 자녀분들한테도 그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우리 의학계에서 1등 논문인데 여기서 어린 아이들 말판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약물 치료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혈압을 낮추는 두 가지 약제를 비교한 논문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약물 공히 대동맥의 상대적 크기를 현격히 낮추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대동맥이 커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 자체를 초반부터 어릴 때부터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 받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걸 가능하다. 보시는 것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술 받을 확률, 사망하거나 대동맥 박리가 생기는 확률 거의 없이 지내는 게 99% 이렇게 굉장히 좋게 갑니다. 이렇게 두 개 약물 치료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흉부외과 의사라서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의 목표는 이런 분들한테 수술 많이 해드리는 게 아니라 수술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판 증후군 같은 유전성 질환은 대동맥뿐이 아니라 불편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눈 때문에 실명하는 경우도 있고 척추측만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키가 너무 커서 사춘기 여자아이들한테는 되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다 미리 알면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키를 크게 하는 거를 억제하는 프로스타글란딘 그 억제제 약물을 쓰면은 키조차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허리 문제는 초반부터 정형외과 선생님이
봐주고 안과 문제는 안과에서 초반부터 봐주고 하면은 우리가 실명하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동맥 질환 환자는 유전성 질환에 대해서 항상 검토를 해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경위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